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연결해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러면서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조기 테이퍼링에는 이미 좀 선이 그어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근데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선을 그은 것이 이미 발표한 그러한 스케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렇게 네. 이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한 그 연준 내 온건파는 아직 그 현저한 경제 성장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는 입장이고, 이제 반대로 그 매파들이 계세요. 그 세인루이스 블러드 총재 같은 분들은 이제 매파에 속하는데 이미 현저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아직은 그 온건파가 우세한 입장이고, 이 분위기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그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조기 테이퍼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둘 다. 첫째는 그 테이퍼링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지금 연준이 쓰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금리를 0%대로 낮춰놓은 금리 정책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매달 지금 1,200억 불씩 시장에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1,200억 불씩을 사는데 뭐 900억, 뭐 800억, 700억 이렇게 낮춰가는 것을 저희들이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긴축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테이퍼링은 부양 정책의 수준을 낮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긴축은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그건 긴축의 시작인데, 지금 일단 금리 인상은 뭐 양쪽 다 매파건 온건파건 2022년까지는 없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이미 돼 있고,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2023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없다는 입장이 주도적이었는데, 이제 지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23년도에는 2번 정도의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설베이가 나옴으로써 이제 금리 인상도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하면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고 부양의 규모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테이퍼링의 지금 연준의 그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미리 예고를 하고 실시를 하겠다는 시간표가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가 정식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7월, 8월 이때 논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논의하고 나서 테이퍼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발표된다 그러면 결국 한 9월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시점이. 그러면 실제로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것은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제 그 연준 의장께서 이제 하원에 나가서 얘기하신 얘기도 그 입장을 계속 반복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연준은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모두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른 효과를 가져오냐면 경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하는 것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거나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서민 생활은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 조금 지나친 생각이시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좀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우려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 볼 때는 이미 뭐 예상하고 있는 물가 상승이죠. 이미 뭐 작년에 저축이 많이 늘었고 개인 저축이 그다음에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현금 지원이라든지 회사나 이제 사업체 가지신 분들은 뭐 PPP라든지 그다음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건 많이 받으셔서 소득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소비를 못했잖아요. 이제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그 억제된 수요가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지금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직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은 그 백신도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도 지금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이 세 대륙의 지금 생산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생산이 안 나오고 거기다가 물류 대란까지 겹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여기에 더한 게 뭐냐면 노동자 부족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공급 쪽에 총체적 부족 현상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공급을 지금 못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사업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장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왜 현저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단계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이나 긴축 기조로 가버리면은 경기가 상당히 빨리 식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는 잡겠지만 저희는 물가를 잡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는 거죠. 물가를 잡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되게 이루어서 서로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목표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 수요는 금방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공급은 대신 또 점점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면 균형점을 찾을 거다. 그때쯤 되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연준의 입장이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지금 물가를 잡자고 덤벼들면 잘못하면은 이 회복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합리적 예상은 그런대로 근거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태를 좀 계속 관망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거다. 이런 입장을 연준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로 볼 때는 가장 우세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왜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는 백신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그것은 뭐 아주 그 근거가 있고 상당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것을 조금 완화해 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인류 사회의 적응력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을 얘기한다는 게 결국 백신만으로 부족하겠죠. 지금 백신만으로 부족하는 것은 백신 공급이 특히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것은 맞아요. 근데 이 현상이 결국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진국들이 우리만 백신 보고를 끝내고 넘어간다. 이것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많은 이제 지원하게 될 거여서 균형을 찾을 건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델타 그 바이러스에 나타나는 통계를 보시면은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맞는데 치명도가 높다는 것은 아직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그 생물학계나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바이러스나 그런 전염병은 전염성이 높은 변이는 대부분 치명성이 좀 낮은 것이 그동안의 그 통계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델타 바이러스를 보더라도 전염성은 분명히 빠른데 대신 그 치명도가 낮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아직 통계 처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물론 백신 접종자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뭐냐면은 백신 접종을 안 받아서 델타에 전염이 되신 분들 중에서의 치명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치명도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 이게 만약에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류의 적응성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정상화되면서 그 속에서 방역도 잘하고 계속 꾸준히 백신도 맞아가면서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델타 변이건 또 뭐 요즘 나오는 감마 변이건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인류 사회는 충분히 거기에 적응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저항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면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변이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는 쪽에 더 우세한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 단속에 집중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 기업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경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좋을 때는 항상 다 좋은 건데 이제 나쁠 때 보면은 그 위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뭐 당연한 현실인데요. 네. 저희가 이거 중국 문제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 투자에 있어서 country risk, 국가 위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 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나라의 국가 위험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대표적인 게 우리 저 한국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한국에 대해 투자할 때는 외국 기업들이 언제나 한국의 국가 위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그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중국도 그 컨트리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는 이 서방 국가에 비해서 꽤 높죠. 첫째는 그 중국 사회가 사회 체제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나 공산당의 독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법률 같은 걸 금방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하고 남진아해 타이완 문제 등으로 지금 무력 충돌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국 내 기업에 대한 그 개방성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안보적 위험을 중국 공산당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 위험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언제나 이 국가 위험을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의 최운하 대표였습니다.